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으로 편지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시즌스 해운이라는 해운업체인데요. 제가 그 내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단원과 학생들과 같은 또라이의 딸을 가진 아빠이기도 하죠. 세월호 선원들의 무책임하고도 상식 없는 행동에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차마 얼굴을 들고 죄송하다는 말을 건네기 어려울 정도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해운인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해하고 있음을 전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회사의 직원분들, 시즌스 해운의 직원분들이 모은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인재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또 바로 사람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중히 보내주신 성금 저희가 대한적십자사에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시즌스 해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지금 바로 사라져. P4R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0일 프로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야.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녹음이 짙어지면서 상쾌함이 감도는 아침입니다. 도심의 교통량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바쁜 출근길에 사고 나지 않도록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포대교 남단을 지나 북단 부근 3차로에서 화물차와 승합차 간에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은 처리가 안 되고 있어 뒤로 10km 미만의 정체니까 이동하실 때는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도심 신천로는 이제 동교동 3거리부터 신천 교차로까지 양방면 정체 서행입니다. 양화로 따라 합정역에서 홍대 입구역까지도 이제는 많이 밀려 지나고 있고요. 다시 양화대교까지도 양방면이 서행입니다. 도심 안쪽은 세종대로 4거리에서 광화문까지 양방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권 도로 중에는 삼성로 대치역에서 포스코 사거리까지는 시속 20-30km 미만이고요. 반대편도 신호 대기 시간이 조금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언주로는 성수대교 방면 내곡 터널부터 지금 개나리 아파트 앞까지 많이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내곡 쪽으로도 도산공원 앞부터 서울세관까지는 교통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동작대로는 사당역에서 경문고교까지 양방면이 정체합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시선. 예, 아침에 꼭 알고 가야 할 경제 뉴스 전해드리는 정철진의 경제시선입니다. 오늘도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말씀해 주시죠. 역시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뉴스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이건희 회장에 대한 건강 회복 여부, 의식 회복 여부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당분간은요, 이 수면 상태에서 진정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오늘 오전 중에 의식이 돌아오느냐 마느냐 이게 결정난다,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삼성병원 측에서는 마치 오늘 오전에 모든 게 다 이 결판나고 의 회장의 의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단정지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이 수면 상태를 유지하면서 진정제 등 투여하고요. 이런 진정 치료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진정 치료 중에 핵심이 저체온 치료라고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 저체온 치료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관심도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회장은 지난 11일 오전 2시 7분 정도에 이제 스텐트 시술을 받은 직후부터 이 저체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저체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냐면요. 이제 어느 정도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혈관을 넓히게 되면 이때 멈춰있던 이제 혈전, 활성화산소 이런 것들이 전 몸으로 확 퍼져들게 됩니다. 특히 이제 뇌로도 많이 몰리게 돼서 이렇게 되면 뇌 손상을 비롯해서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저체온 상태를 만들어 놓는데 아주 차가운 냉매가 들어있는 조끼를 이제 환자에게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서서히 치료를 하면서 정상 체온으로 끌어올리게 되는데 예. 일단은 최저 한 32도씨까지 처음에 낮춘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0.25도 정도씩 차근차근 높여서 24시간, 많게는 48시간 정도 안에 다시 36.5도로 올리는 이런 치료법이 저체온 치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48시간이니까 아마 저체온 치료도 오늘 중으로 끝나게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의식 회복 여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당초에는 막 오늘 오전에 이게 결정된다 막 이랬는데 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의식 회복 여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그룹의 주력 주식들이 거의 폭등을 했습니다. 3% 이상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이건희 회장 이 건강과 함께 삼성그룹 관련주들도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말씀해 주시죠. 진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정말 떠들썩했던 뉴스였죠. 또 그런 공포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 최근 뉴스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이 공인인증서 7,000여 개가 유출이 돼서 금융당국이 이제 일괄 폐기를 지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은 개인이 빼돌렸던 건 아니고요. 해킹이었습니다. 예.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은 이 최근 피싱, 파밍 이런 것들 좀 모니터링 하다가 보니까 예. 악성 코드가 붙어 있는 공인인증서 유출 목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900여 건을 발견하고 모두 삭제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런 거 유출됐다 해당 은행들에게 통보를 했는데 이 인증서 폐기된 인증서가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 시중은행들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예. 이제 은행들한테 갑자기 자기 공인인증서가 폐기된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7,000명 정도는요. 그러니까 알려라.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러이러해서 폐기를 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공인인증서 필수적이다. 요새는 일부 사이트에서는 필요 없이 물건도 산다고는 하지만 네. 그 정도로 금융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킹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금융거래에서는 온라인 구매 빼고 금융거래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정말 핵심인데 그렇죠. 이거 털리면은 인터넷 뱅킹으로 돈 다 빼가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사용된 해킹 방식을 봤더니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파밍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 이제 파밍은 가장 먼저 가짜 사이트 그렇죠. 똑같은 은행 사이트 국가 사이트 정보기관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은 이제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는 겁니다. 이메일 첨부 파일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되면은 이 피해자가 악성 코드가 감염된 컴퓨터를 가지고 해당 은행이랄지 그런데 너도 원래 사이트로 가는 게 아니라 미리 개설된 가짜 사이트로 자동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 해커들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냐?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 같은 거는 자신의 PC나 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을 안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정석적으로 USB에 따로 보관을 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꽂고 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번거롭죠. 그래서 이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비밀번호를 거의 한 달에 한 번, 빠르면 2주 만에 한 번씩 아주 독특한 걸로 바꿔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거죠? 혹시 집에 안 쓰는 휴대폰 몇 개나 갖고 계십니까, 교수님은요? 저도 한 4개, 3개 그 정도 갖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 뉴스 알면서 보니까 2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래된 이제 스마트폰, 1세대 스마트폰 하나 있고 2G폰 하나 이렇게 2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1명은 집에 안 쓰는 휴대전화가 5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10명 중에 한 명이 거의 근접한 거네요. 예, 그렇죠. 한 알뜰폰 유통업체에 따르면요, 이제 20세에서 60세 스마트폰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했는데요. 가정에 이제 휴대전화 안 쓰는 거 몇 개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응답자의 10% 정도가 5대 이상이라고 답했고요. 이제 저처럼 한 2대 이상이 이제 30%, 3대 정도다 22%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금 이 장롱폰을 집안에 쌓아두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기계 자체는 멀쩡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게 다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를 이제 토대로 추산해 보면은 우리나라 장롱폰 규모가 4,300만 대가 지금 그냥 집에 있다는 건데요. 예. 이게 지금 뭐 단말기 평균 가격이 91달러다. 이거를 가정하면은 이 장롱폰의 가치가 40조 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40조 원을 다들 집안에 쌓아두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상당한 금액이니까요. 정보통신 당국에서도 이제는 이거 빨리 장롱폰 활용법, 막 캠페인 이런 걸 한번 펼쳐도 이게 진짜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모으기 운동 우리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좋은데요. 예. 장롱폰 모으기 운동. 장롱폰 모으기 운동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철진의 경제시선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뉴욕타임스의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정부를 비판한 광고가 실린 것을 두고서 지금 한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 한인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교민들의 일부가 올린 광고인데요. 물론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제유럽 한인 총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고국의 비극적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국론을 분열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다라는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지금 다양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사실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미국 한인회 등 다양한 곳에서 접촉을 해봤는데 좀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 혹은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뉴욕 시민 교민 한 분 연결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세월호 문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교민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각 처에서 분향소를 설치하고 또 저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제 참사에 대해서 뭐 애도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한 명이라도 좀 이렇게 생존자로 구출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기대하기도 하고 했는데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거야 여기 우리 사는 사람이나 미국에 계신 분들이나 다 똑같겠죠. 근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쭤보려고 하는 게 뉴욕타임스에 그 광고 실렸다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뭐길래 이렇게 유럽 교민사회에서도 반박 성명 내고 이러는지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일단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는 이제 뉴욕타임즈라는 그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예. 그 뉴욕타임즈에 광고가 실렸다는 것 자체인데 사실상 이제 그 뉴욕타임즈라는 이름을 빌어서 이러한 광고가 났는데 사실 광고 제목이 뭐 Bring the Truth to Light 이렇게 해가지고 부제가 어떤 식으로 쓰여 있냐면 Why are Koreans outraged by President Park Geun-hy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 사는 이제 교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는 얘기고 그렇죠. 왜 한국인들은 진실을 밝혀야 된다. 예, 그렇죠. 대통령에게 분노하는가 뭐 이런 쪽의 얘기겠죠, 그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광고에 이제 현 정부를 어떤 비방하고 사실상 이제 참사는 뭐 그 현실이죠. 이제 벌어진 현실이지만 그거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이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결론을 내려진 것도 아닌데 이제 이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비방 뭐 내지는 이제 정부에서 잘못된 어떤 거를 하이도 이제 숨기고 있고 또 그것을 이제 마치 어떤 비리처럼 연루시키려고 이제 그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제유럽 그 우리 한인회 이런 데도 제유럽 한인 총연합회군요. 이런 긴급 성명을 내고 그랬군요. 근데 이거 지금 뉴욕타임즈에 광고 냈다. 이 뉴욕타임즈의 광고 단가가 딴 데보다 비싸죠? 비싸죠. 광고 단가가 많이 비싸죠. 많이 비싸죠. 그런데 그러면 광고를 낸 단체가 이게 미시 USA인가 그런 단체죠? 아, 사실 이제 미시 USA라고 하지만 광고에는 미시 USA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아, 광고에는 그냥 그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광고는? 광고에는 제가 이제 영어 나온 거대로 읽어드린다 그러면 Globally crowdfunded by citizen concerned about Korean democracy라고 나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한국의 어떤 이런 그 정세에 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상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아니면은 특정인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위해서 할 경우에는 광고비 책정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걸 이용해서 아마도 어느 정도 수준의 광고비를 이제 좀 디스카운트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게 미시 USA 쪽에서 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미시 USA가 회원들의 모금을 통해서 뭐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미시 USA를 통해서 모금을 하긴 했죠. 아, 통해서 한 거지 그 단체가 주도한 것은 아니라 이 말씀이시군요. 저도 그렇고 이제 저희 주변에 있는 이제 그 교민들 사회에서 보는 거는 여기에 이제 연루돼 있는 어떠한 단체들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 단체가 좀 정치적인 색깔을 좀 많이 띠고 있는 단체가 관여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색깔이 있는 데가 그러니까 미시 USA라는 게 이게 무슨 단체가 아니라 커뮤니티 사이트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미시 USA는 어떻게 생성이 됐냐면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90년 후반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 주부 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들을 위한 커뮤니티 사이트죠. 그래서 철저히 이제 그 1대1 전화로 이제 미국에 거주하는지 여성인지 이런 이제 확인하고 회원가입을 받는다는 게 좀 이제 많이 알려진 그런 걸로 해서 각 지역에서 이제 많은 여성들이 이제 들어오고 또 거기서 글을 올리고 서로 어떤 삶에 대해서 이제 쉐어하는 그런 사이트로 이제 유명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일부 그 정치 색깔이 강한 단체들, 조금 반정부 성향이 강한 단체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자기네들끼리 연락하고 돈을 모아서 광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가능한 게요. 커뮤니티 사이트는 물론 미시 USA는 이제 특정 부류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여성. 그렇죠. 하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여성은 무수히 많아요. 그렇지. 그 중에 어떤 그룹이 그다음에 여론을 조성하는 거야. 뭐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 지금 요번에 뭐 그 광고에 나왔던 내용 중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미 정부에서 해명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어떠한 그 조의를 표하는 장면에 대한 뭐 잘못된 보도 사실이
이제 그게 이미 한국에서는 해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도 마치 사실인 것 마냥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집어넣은 걸로 보고 그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한국의 어떤 미디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면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울분이 생기고 이게 좀 뭐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런 여론을 형성하기라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러네요. 제가 볼 때에도 예. 그 지금 현재 어떻게 교민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에 보도된 거를 보면은 우리 교민 단체들도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해서 반박 성명을 내려고 한다. 네. 근데 성명을 내는 겁니까? 광고를 역시 같이 내는 겁니까? 그게 중요하죠. 근데 아마도 이제 맞대응이라는 차원은 예. 결과적으로 대외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는 이 땅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어떤 이 논쟁과 그걸 하는 모습이 예. 좋게 보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이제 광고성으로 맞대응한다기보다는 뭐 성명을 낸다든지 어떤 입장 표명을 해서 이 내용이 전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의견은 아니다라는 거를 알릴 필요는 있겠죠. 예, 그리고 조금 그 팩트도 바로 잡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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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성명서에서 이 광고에서 나타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참 좀 안타깝네요. 진짜. 예. 안타까운 마음에 똑같은데 예. 조금 이런데 정치 색깔 들어가는 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냈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그 단체들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현 정부를 비방하거나 또 맨하탄 한가운데서 이제 농성을 하거나 또 데모를 하는 그런 거를 해왔었고, 네. 그다음에 사실상 지금 엄청난 참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죽었는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제 그 여론을 만들어내고 또 그 반정부 세력을 더 포섭하고 하는 거는 뭐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부당하게.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이런 광고를 작성했다는 단체들이라고 표현을 하신 그런 단체의 입장도 되도록이면 연결해서 꼭 한번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9월 꿈과 도전의 장,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서 개최하는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포츠 꿈나무들의 꿈과 도전의 장이 될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2014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인천 문학경기장을 비롯한 43개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서 치러지는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에서는 세대와 시대를 넘어서 그 공통점을 찾아보는 세시봉 순서 준비되어 있는데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역사 속에서 오늘을 찾는다. 세대와 시대의 봉우리를 넘어 세시봉. 역사가 말해주는 현재, 바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간이죠. 세대와 시대의 봉우리를 넘어서 바로 세시봉 시간입니다. 오늘도 문사철의 강흥천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언론에 관한 얘기인가요? 예, 언론. 과거에도 언론이 조선시대에도 있었나요? 어떻게? 언론 하면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울 때, 한성순보, 이게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다. 그리고 독립신문이 최초의 한글신문이다. 이런 거는 아마 교과서에서 배우셨을 텐데, 그렇다면 근대 이전에 언론이라는 것은 있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언론이라는 것은 그 근대 이전에 만들어진 용어이고 또 실제로 그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왜 그 언론과 검찰을 보통 쌍두마차로 이렇게 하면서 권력을 견제하고 조정하는 그런 그 역할을 가진 집단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왕정 시대,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이르는 왕정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과 검찰이라는 기능을 가진 그 두 기관이 체제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핵심 권력 기관이었던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이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오늘 언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월호 참사의 이 문제를 다루는 언론의 시각이 좀 많이 언론마다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언론들도 사실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문제를 바라보는데 그러면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옛날의 언론은? 그러니까 지금의 언론은 이제 권력이라든가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국민의 권리를 이제 대변하고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왕정 시대에는 그렇게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언론기관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모든 것이 다 이제 관으로 편제돼서 왕 밑의 신하로서 기능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부터 유래된 건데 보통 중국에서는 이 언론과 검찰 기구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대간이라고 옛날부터 불렀어요. 대간. 이거는 이제 어사대의 대하고 사간 간원에 이 간자를 합쳐가지고 대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대가 일테면 지금의 감찰기구 이제 검찰 이거고 간이 간쟁을 한다고 해가지고 언론기관이죠. 이게 이제 발전해서 조선시대에 이르면은 그 중에 이제 어사대에 해당하는 이 검찰기관이 사헌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언론 간쟁을 담당하는 이 간원이라는 것이 사간원 조선시대 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간원에 이제 하나 플러스돼서 홍문관이라는 관청이 있었어요. 이 홍문관은 왕명을 출납하는 그런 것이 원칙이지만 거기서도 언론을 담당해서 이 사간원과 홍문관을 묶어서 이제 언론기관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사헌부까지 합쳐서 보통 3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세 기관이 말하자면 이제 그 왕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국가의 기율을 감찰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왕도 상당한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거기에 부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독립성과 자율성.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바른 말도 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왕이
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그 체제가 오래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왕이라는 것이 정치를 제대로 해야만 되는데 그걸 이제 독재로만 흐르면 안 되니까 이거를 제어하고 뭔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헌부라는 곳에서는 어떤 이제 이 왕 또는 고관들이 무슨 비리가 있으면 그걸 감찰해서 적발해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체제를 지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걸 목숨을 걸게 하도록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도록 그 체제가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은 조선 왕조가 500년 이상 못 갔겠죠. 예. 목숨을 건다. 체제를 보장한다. 예. 궁금한 게 있는 게요. 예. 체제가 보장을 그걸 해야만 자기 체제가 유지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 되는 겁니까? 그 체제를 부정하면은 그거는 체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니까,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뭐 이제 왕이 그 유일한 주권자고 왕이 주인이다. 뭐 이거 자체를 근간을 흔들지는 않겠죠. 예. 그렇지만은 적어도 그 왕에게 부여된 어떤 권한 이런 것을 제대로 이렇게 하도록 그리고 이게 조선시대 때 성리학의 원리라는 것은 소위 위민 정치 아닙니까? 민이 근본이다라는 이런 이제 논리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목숨을 걸고 한다라는 것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신하가 왕의 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학을 따르는 것이다. 성리학의 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도 어떤 자신도 이렇게 넘어설 수 없는 성리학의 원칙 이걸 따르는 한에서만 그를 존중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목숨을 걸고 간쟁을 하는데 잘못된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개인의 용기라든가 신념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언론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 시스템이 그 개인 언관에게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이 보장을 해주는 건데요. 그런 장치들 중에 하나에 뭐 피혐이라는 게 있어요. 피혐이라는 건 혐의를 피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말하자면 이제 이 사관원 관리들 중에서 누가 좀 전체 다수의 의견이 이 어떤 대신이라든가 이 왕의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뭔가 이 연줄에 얽매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이 사직을 청합니다. 저 퇴직을 시켜주십시오. 이 벼슬을 다른 데로 이렇게 바꿔주거나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요. 안 그러면은 그 사관원 내부에서 이 사람은 왕따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해야 되고 이 사람이 물러나면 이제 그 다음 후임자가 또 같은 소리를 계속 간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됐다. 그건 이제 너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 사직서를 몇 번이고 다시 내면서 그걸 관철시키고 그러면서 사관원 전체가 어떤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똘똘 뭉치는 이런 그 형태를 계속 몰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집단적으로 이 목숨을 거는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네. 오늘 화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강천 대표와 이 역사와 현재를 뛰어넘는 세시모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5120님도 과연 조선시대 언론들이 왕권에 도전하고 사회를 강하게 비판을 했었나 이런 질문도 해주셨고요. 2104님 조선시대에도 외신이라는 게 있었는지 있을 수 있지.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외신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제 그 사절단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 이제 그 의견이 그 왔다 갔다 하고 주로 뭐 우리는 그 아무래도 그 명나라 그 거기에 이제 그 제후 국가였으니까 그쪽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뭐 지시사항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왔었죠. 예. 근데 아까 얘기 잠깐 계속해가지고요. 예를 한번 들어가지고 이 왕한테 말이에요. 어느 정도 강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왕이라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따르는 게 아니다. 그 위에 왕위의 도학이라는 원칙이 있다. 이것이 이제 15세기, 16세기 이래 이렇게 정해진 원칙인데, 그러니까 왕도 거기에 어긋나면은 간장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조선시대 반정이 2번이나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왕을 이제 갈아엎는 이런 게 다 거기서 가능했던 건데 우리가 연산군이라는 폭군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무슨 언론이 있고 무슨 간쟁이 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시대에도 조순이라고 당시 그 사관원 정원 벼슬을 하는 그러니까 좀 핫하는 벼슬이죠. 그런 벼슬
거수를 하는 사람이 당시 노사신이라고 영의정을 그 역임했던 그 고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마 그 연산군 쪽에 붙어서 뭔가 이렇게 그 저 신분이 낮은 관리들한테 이렇게 좀 밉보인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관원 조순이라는 사람이 왕한테 그 상소를 올려서 뭐라 그러냐면은 저 그 노사신의 그 살을 씹고 싶습니다. 살을 씹어 먹고 싶습니다. 이런 말까지 상소에 적어요. 이게 좀 예. 막말인데 고관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예. 연산군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대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말해도 내가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도 어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장되는 어떤 이제 그 기관이고 게다가 이 시스템적으로 이 저항을 하니까 뭐 그 한 명 잘라낸다고 해가지고 그 이 어떤 저항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는 이 언론 이게 그 무서웠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결국 다 이렇게 무사한 모양이죠? 뭐 그때 이 사건 자체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예. 쌓여서 결국 연산군이 물론 자기 어머니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래 결국은 자기가 쫓겨날 정도의 그런 이제 폭정을 저지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연산군이 쫓겨난 다음에도 그 시스템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그 새로 임금이 된 중종이 되살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이제 목숨을 걸고 예. 그런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관원을 중심으로 한 언론이라는 것이 조선시대의 특징적인 정치 구조가 있는데 그걸 군신공치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임금과 신하가 같이 다스린다. 임금 혼자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라는 예. 그 독특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언론이 발판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요. 예. 이런 상황이 다른 나라에서도 특히 다른 왕정 예. 있었나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국에서 대간 제도는 시작이 된 예. 거예요. 그래서 대간이라는 언론과 감찰기관이 이게 좀 건재해야 사실 그 시스템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일찌감치 좀 황제 독재 체제가 그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오래 발전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런 대간보다는 환관. 우리가 뭐 내관이라고 하는 예. 이 환관이 중국에서는 굉장한 권력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바로 옆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특히 군신공치라고 해가지고 왕이 그렇게 권력이 세지 않으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뭐 그렇게 그 조선시대 때 권력을 부렸던 환관, 내관 별로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언론을 담당했던 이 하급 관료들. 그 사람들의 그 힘이 더 이렇게 강해서 그쪽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됐던 겁니다. 예. 아니,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 확실히 동양은 서양의 기준으로 시대나 예. 국가 형태를 논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하는 것이 예. 절대국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서양의 예. 절대국가 얘기하는 게 이게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건데 예. 그게 이제 봉건 시대의 마지막이다. 근대 국가의 예. 초기다. 그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건데 예. 그 절대국가하고 우리 조선시대나 뭐 이거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뭐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 절대국가의 뭐 저 논리 중에 하나가 뭐 왕권 신수설 또는 짐이 곧 국가다 뭐 이런 루이 14세의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동양의 전제국가의 전통에서 보면은 좀 그 애들 수준의 그 거라고 할까요? 뭐 수천 년간 그런 그 왕정 중심의 국가 다져짐 가운데 특히 조선같이 언관의 어떤 그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뭐 왕이 보장해 줬다라기보다는 그 국가가 그 이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굴러가기 위해서 스스로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의 뭐 송대, 우리로는 이제 고려에 해당하는데 그 시기부터 사실은 이 동아시아는 뭐 근대라고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죠. 뭐. 물론 이제 이 왕과 국가의 동일시 현상은 그 주황보댕의 주권이라는 개념 놓고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요, 이 언론 얘기 돌아가서 조선시대의 언론과 지금의 언론 비교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선시대 언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도 상당히 강직한 언론이 있었네, 뭐 이렇게 이제 청취자들이 들으실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한계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쨌든 주권자는 유일하게 왕일 뿐이고 그 왕을 어떤 도학 정치의 이 원리에 맞도록 이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왕권을 견제를 하고 그러면서 이 언론인들이 속했던 그 집단 사대부 계급이겠죠. 사대부 계층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선에서 강직한 언론을 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언론은
그런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국민 주권 시대고 국민의 권리를 수호해야 되는 그런 집단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조선시대부터 훨씬 더 많이 진보되어 있어야 되고 더 훨씬 더 날카롭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솔직히 좀 여기도 뭐 YTN도 언론입니다만은 요즘에 언론이 비판 대상에 오르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설수들을 들어보면은 이건 조선시대의 기준에서 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선시대 때 뭐 대사원이었던 조광조가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현재 언론을 본다. 라고 하면은 이것이 언론이냐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만약에 그런 언론인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거 우리 대단히 창피하게 생각해야 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비록 이제 먼 옛날의 역사이지만 지금 특히 요즘에 세월호 참사 때문에 더 좀 언론에 대한 그 반응이 그 예민한 측면들이 있는데 이걸 겸허히 받아들이고 총체적으로 언론 일반이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3712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일제 이 강점기 시대 때요. 그때도 언론의 기능이 본격적으로 발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목숨 걸고 바른 소식을 전하던 우리나라 초기 언론인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제 때도 뭐 사실은 굉장히 뭐 나름대로 목숨 걸고 하는 언론들이 있었죠. 일제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모든 언론을 한국말 하는 언론을 금지를 했죠. 그래서 1910년대에는 이 강압 정치 속에서 사실 지하 언론만이 기능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독립운동가인 신채호라든가 박은식이라든가 또는 임꺽정을 쓰신 홍명희 선생 같은 분들이 다 사실은 언론사에서 그 일을 하셨던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1920년대 3.1운동 이후에 이 어떤 좀 유화적인 그 흐름 속에서 한국말을 하는 신문도 좀 허용을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1920년에 나왔죠. 그 이후에 언론인들이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본인들이 보도하지 않는 우리 독립운동 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그 민생에 관한 이런 소식들을 열심히 전하던 그런 전통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 언론이 딱 사회의 중심을 좀 잘 잡아주고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만 또 여러 가지가 제대로 돌아가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때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편에서 국민들의 어떤 국가의 이 주인됨을 신장시키는 그런 쪽에서의 역할을 아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근데 무슨 말을 해도 죽이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 걸 일도 없는데. 예. 문자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1266님이 주신 문자인데요. 이번 참사를 보면서 직업윤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언론인이든 선원이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도 이제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지금 서울은 제 뒤에 창문이 있는데요. 정말 햇살이 좋습니다. 이 좋은 햇살 속에서 저희는 또 다른 슬픔을 맛봐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월호 얘기를 거의 매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엔 어떤 이념과 혹은 어떤 정치적인 입장 이러한 것들도 개입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잊지 않도록 계속 세월호 문제
이 문제 생각해보면서 함께 슬퍼할 예정입니다. 5월 13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혜민, 작가 이영선, 조은별, 그리고 기술의 안홍진, 남윤민, 그리고 저는 신율이었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